유일한 국민 라디오 김강수의 경제소프트. 네, 김강수 경제연구소의 김강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꾸 앞에 20분을 드러내고 들으면 딱 맞다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냥 상처받았어요. 20분 안 드러내게 우리 바로 얘기를 시작해버리자고요. 많은 분들이 김강수 소장님의 경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예. 어떤 분은 앞에 20분이 개그래요. 사실은 그 개그가 약간 있어야지. 그러니까. 윤활유인데. 네. 예. 제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김강수 소장님이 네. 그냥 툭툭 무심하게 한두 마디 내뱉는 말씀이 또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늘 근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서 대답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자, 이순신 프로젝트 얘기를 네. 또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어요. 8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번 주에는 광주 지역 모임인데요. 네. 광주 NGO 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번지인데요. BYC 빌딩 7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그다음에 대전, 전주 이렇게 쭉 돌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이제 공부방이 거의 선거구를 따라서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광주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경제 토크쇼 했을 때도 100분 넘게 참석을 해주셨었고 하니까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이순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또 정말 본격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셔서 더 이렇게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 더 남았죠? 이제 부산, 울산, 청주, 춘천, 제주, 창원, 대구. 네, 창원, 대구 7군데 남았어요. 아직. 네, 10월 11일까지니까요. 그 지역마다 사실 약간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실제로 왜 제가 방송할 때도 저도 지역에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개 방송 같은 걸 해보면은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네. 네. 혹시 그런 걸 느끼시는지? 지역마다 물론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았는데 느끼게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인데. 그러니까 대체로 다 그 이순신 프로젝트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공감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거죠? 거의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지금 이제 전주까지 한 400여 분 가까이 지금 오셨는데 네. 400여 분 가량 오셨는데 각계각층입니다.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같은 지역에서도 대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인 심지어는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부들이 많아요. 부부가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부자가 오시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모녀가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가족이 오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다들 절박함을 느끼고 이제 정말 나라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공감대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공유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주 토요일은 광주입니다. 네. 다음에 2시부터 5시. 다음에서 김강수 경제연구소 포럼을 검색하시면 모든 정보를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시민 공부방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말 그대로 한 12군데 정도, 13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한 40개, 50개 가까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순회를 하면 거의 뭐 8, 90개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목표는 전국적으로 뭐 200개, 300개 만들 이제 계획입니다만 아마 이게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 100년 동안은 이제 국민이 이제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는 그래서 국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 기반에는 이제 정보통신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 예전처럼 각 나라별로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칸막이처럼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글로벌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일반 그 국민들이 이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평생 학습을 이렇게 하려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장소가 없어요. 대학원을 간다라고 해도 한 학기에 1,0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학교 공부 끝나고 나면은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은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이제 자책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돈을 안 들이고 하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또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한데 이걸 돈 안 들이고 그 일반 시민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그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돈 안 들이고도 고급스러운 어떤 지식 정보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 공부방이 그런 겁니다. 아마 시민 공부방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시민 공부방을 거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로 바람이 불고 이렇게 여러 같은 그 국민들의 그 힘이 모아진다라면 그래서 이제 정권이 새로 이렇게 물갈이가 된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시민 공부방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꼭 이제 정부 장관이라든지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게 되는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어떤 같은 그 공개적인 행위도 이렇게 하기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이제 지금 근데 사법제도 하나만 해도 배심원 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배심원 제도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냥 그 무작위로 뽑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위로 뽑으면은 뭐 괜찮은 사람도 뽑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뽑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죠. 근데 이런 시민 공부방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평상시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학습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이런 사법 개혁 같은 것도 아주 원활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심원 제도 일반 국민들의 그 정의감에 기반한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시를 이렇게 한 사람이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눈치 보고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옥죄고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스스로가 직접 판결을 한다라는 거죠. 나머지 이제 사법부는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형량만 구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정부 감시라든지 굳이 감사원에 기댈 필요 없어요. 감사원에 기댈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평생학습의 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 시민 공부방이 지금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공부방을 만드는데 동참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늘어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그 전국 순회 이제 1차하고 2차를 통해서 시민 공부방이 뭐 한 100개만 넘어가도 막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40 세대 여러분, 김광수 소장의 이순신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한국호도 침몰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탄생한 지역주의와 시대착오적 이념, 조작과 선동, 기회주의적 정당 구도로는 더 이상 21세기 글로벌화된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2040 세대로 전면적인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2040 세대 여러분, 김광수 소장의 이순신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순신 프로젝트는 배 12척에 승선할 인재를 키우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기존 정치권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목표로 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 침몰하는 한국호를 함께 구합시다. 여러분이 나서면 얼마든지 꿈과 희망에 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경제 소프트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른 프로그램 대타 PD를 갖다가 경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김광수 소장님한테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은 훌륭한 학생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인정하신 훌륭한 학생 아닙니까? 다 기억이 나고 다 알아듣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정말 경제 공부 열심히 했구나가 아니고 정말 경제 소프트 열심히 진행했구나. 뿌듯했습니다. 예. 인증서. 저 이제 어디 가서 저 김광수 소장님과 함께 경제 프로 진행했습니다. 얘기해도 됩니까?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제 대학원 코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하시는데 들어보시면 진짜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했는데 거의 한 50회 가량 했나요? 네.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거의 그 대학원의 경제 관련해서 그 졸업증을 이렇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대학원 졸업하신 거예요. 너무 험난했어요. 위기도 있었죠, 중간에. 위기 있었죠. 한 달 집 나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뒷덜미 잡혀서 다시 끌려 들어오고, 예. 어쨌든 저는 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일단 하면 된다. 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케티 얘기를 잠깐 이제 맛배기로 얘기를 했어요. 네. 하면서 골든율이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 마무리 얘기가 더 될까요? 오늘 이제 전체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케티 이야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야기도 피케티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뭐냐면 이제 후기 신고 전파 이야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후기 신고 전파의 이제 성장 모델로 이제 솔로 수환 모델을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이제 솔로가 이제 실제로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노동과 자본보다도 기술이 압도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케인즈안의 성장 모델에 있어서는 헤롯 도마 모델에 있어서는 이제 저축률 말하자면 이제 자본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제 이끈다라고 했는데 이 솔로 수환 모델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본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의외로 기술이 경제 성장률의 한 80%가량을 차지를 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본 중심으로 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끈 게 아니라 기술이 성장을 이렇게 이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바뀌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솔로 수환의 실증 분석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 투자를 막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데 그러니까 또 경제학자들이 이걸 보고 분명히 이제 앞에서 이제 헤롯 도마 모델 이제 케인지안 성장 모델은 헤롯 도마 모델이나 후기 신고 전파 성장 모델인 이렇게 솔로 수환 모델 같은 경우는 외생 성장 모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투자가 성장을 이끈다. 근데 투자는 시장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 밖에서 이렇게 결정되고 이제 결정된 투자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 얼마만큼 자금이 조달돼서 이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그런 구조라 그랬죠. 네. 그래서 투자는 외생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헤롯 도마 모델이나 솔로 수환 모델은 외생 성장 모델인데 기술은 그러면은 그게 어떠냐라는 거죠. 기술이 성장을 이끈다라고 하면 기술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또 이론을 내세운 게 이른바 이제 내생 성장 모델이 나옵니다. 내생 성장 모델이 이제 주로 이제 에로라는 경제학자나 일본의 우자와라는 또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카스라는 그런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술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모델을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AK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을 만드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제의 이제 기술력이 높아져서 그것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면 휴먼 캐피탈 또는 사람의 인적 자본 이것이 기술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왜 이게 내생 성장 모델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은 결국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동이죠. 노동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네. 근데 시장 내에서 이제 근데 사람이 자기 이제 그가 보통 그 평범한 어떤 이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자기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 정도가 되는데 100으로는 내가 만족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수입을 더 올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자기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예, 임금이죠. 근데 자기의 그 시장에서의 그 임금 가격을 높이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퀄리티를, 질을 높이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교육, 학습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시장 내에서 자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근로자, 일반 개인이 자기의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교육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서 그렇죠. 예, 퀄리티, 그러니까 그렇죠. 몸값을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행위는 다 이른바 이제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적 자본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교육을 막 해서 자기의 가치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노동 생산성이나 아니 그로부터 기술이 파생돼서 나오죠. 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내생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그런데 그 기술은 결국은 이제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으로 대변된다. 그럼 인적 자본은 어떻게 축적이 되느냐? 교육열이라든지 또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시장에서 자기 경쟁력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우위를 확보를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연구개발 투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결정되는 변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생 성장 모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생 성장 모델의 핵심은 시장 내에서 이제 노동자들이나 기업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이렇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연구개발과 같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른바 경제 성장, 기술 증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내생 성장 모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피케티도 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생 성장 모델의 핵심은 역시 이제 교육인데 피케티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육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자기가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전에 이제 쿠즈네츠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실증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초창기에는 소득 양극화가 확대됐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줄어들더라. 네. 그랬는데 피케티가 다시 실증 분석을 이제 1870년부터 최근까지 한 130년간에 걸쳐서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쿠즈네츠가 주장했던 실증 분석을 했던 것은 실증 분석 기간이 짧아서 쿠즈네츠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1950년대 이후에는 이제 분명히 소득 양극화가 줄어들다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좀 줄어들다가 80년대부터 다시 소득 양극화가 급격하게 확대되더라. 그래서 네. 2000년대 돌아가지고는 거의 절정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쿠즈네츠의 경제가 성장하면 이른바 이렇게 소득 불평등 확대가 해소된다라는 주장은 안 맞다. 자기가 이렇게 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기 실증 분석 결과를 가지고. 긴 기간에 걸쳐서 이제 실증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이 쿠즈네츠가 한 실증 분석에는 약간의 조금 이제 이의를 제기할 부분도 좀 적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198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약간 좀 이렇게
제가 실증 분석한 거라든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이제 계층별 소득 양극화 통계 자료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이렇게 지금 그게 뭐라 할까요? 크게 좀 부풀려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그걸 세부적으로 상론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의 경제 단신에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미국의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미국 정부가 발표한 계층별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그 분석 자료를 경제 단신에다가 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1960년대는 상위 5%하고 하위 그 10%인가 20% 간의 소득 격차가 10배 정도였습니다. 상위 5%가 하위 10%가 20%의 소득의 10배에 달했어요. 근데 지금 그 1960년대부터 최근이면 50년 지났죠. 네. 지금은 그게 12배로. 그러니까 10배 했던 것이 12배로. 그러니까 확대는 됐죠, 계속. 네, 확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죠. 그러나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 폭발적으로 소득의 그 불평등이 확대된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죠. 괴리가 있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피케티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실증 분석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어떤 그 근거들을 제시를 통해서 양극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를 이미 해왔는데 이제 피케티는 이것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국가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 뭐 중남미, 뭐 인도까지 포함해서 거의 이제 그 세계 20여 개국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면 1800년대나 1900년대 초반 하다못해 1970년대 중국의 통계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냐 이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소득 불평등이 지금 이렇게 그 1980년대 이후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의 원리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전망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합 전에 투자전망에서도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특강에서도 그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1980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자산 가격의 이제 확대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피케티가 1980년부터 그러면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는 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들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의 이제 불평등, 이른바 양극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그보다도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왜 그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말하자면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피케티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소득 양극화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뭐 납득할 만한 그런 건 없고 다만 1980년대 이후부터 소득 불평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걸 그냥 주장을 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아까 이제 평균의 원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자본가들이 원하는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투자 수익률이 뭐 5%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경제 성장률은 키껏해야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1%에서 5% 안팎인데 자본에 대한 자본 투자 수익률은 5%를 훌쩍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신고전파의 주장처럼 이른바 자연 성장률 그다음에 평균의 원리에 의하면
경제 성장률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모든 그 자산 내지는 자본의 수익률이 다 똑같아져야 되죠. 이게 이제 골든 룰이죠. 황금 룰이죠. 이런 것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80년대부터 갑자기 그 이른바 막스 고전파 경제학의 막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자본가가 탐욕스러워 가지고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이렇게 계속 노동자로부터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 수익률을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본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그 부가가치가 자본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근데 자본도 망한다.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해가지고 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제로로 간다 이거죠. 그게 막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980년대부터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막스의 이 주장을 살짝 따왔어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확대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870년부터 최근의 기까지의 그 소득 불평등의 그 모습을 보니까 1800년대 후반하고 19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확대됐고 그때는 이제 이른바 계급제 사회였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급제 사회에서 그냥 못 사는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쌍놈하고 뭐 이렇게 양반하고 뭐 이런 차이가 근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렇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게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1980년대부터 다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기는 또 막스하고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막스는 파국이다 이거죠. 자본주의는 붕괴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적으로 이제 무한대의 탐욕에 의해서 자본가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결국은 자본가들마저도 자기들끼리 간에 서로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자본에 대한 경쟁을 해서 이렇게 그 수익률이 제로가 되는 상황에 빠져서 파국을 한다.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케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실증 분석을 130년에 걸쳐서 해보니까 파국은 막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파국 현상은 안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자본주의가 파탄하는 상황은 안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보니까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다가도 완화되고 악화되었다가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스하고 그런 점에서 다르다 이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평균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이제 그 피케티는 평균의 원리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른바 이제 이른바 이제 뭐라냐면은 특히 이제 자산 시장,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자본하고 자산은 좀 달라요. 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나 싶은데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수단. 네. 자산은 그냥 교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땅이면은 그건 자산이죠. 그냥 사고 팔고 할 수는 있어요. 자산으로서. 근데 그 자산 땅 그 자체로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가치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세우면 그건 생산 수단이 되죠. 그렇죠. 네, 그때 그 땅은 이제 자본이 되는 거죠. 그냥 땅으로 있을 때는 그게 자산인데, 부동산 자산인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공장 부지로 사용되면 그 순간 이제 자본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피케티는 이제 그러니까 자산까지를 다 몽땅 그려서 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본이라고. 근데 이런 자본에 대한 그 투자 수익률이 커지는데 그 자본 중에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1980년대부터 부동산의 그 개인 소득 각 부위별로 봤을 때 상위 소득 계층의 부동산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전체 총 소득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가 이른바 이제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라고 말하면 될 걸. 네. 그걸 괜히 틀어가지고 자기는 막사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연 성장률보다도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자본가가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라 그래서 그거 뭐 훌륭한 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80년대부터 그 서구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투기가 만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투기가 만연했고 그 투기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졸부들이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없는 사람은 그거 땅이나 뭐 주식을 살 돈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죠.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80년대라는 시기가 산업자본보다는 금융자본이 이제 점점 그렇죠.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자본가들의 수익률이라는 게 산업자본에서 나오는 수익률에서 점점 비중이 금융자본 자체가 굴리는 수익률의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돈 놓고 돈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그걸 거죠. 막 이렇게 비비 꼬아서 어렵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저희들도 다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계량 경제학자들이나 실증 분석을 통해서 또는 경제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가 지니계수 같은 거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타일이라는 통계학자가, 계량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계량계 타일 지수라는 것도 만들어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경제 단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단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이 피케티라는 사람은, 학자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주장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왜 자본의 수익률이 확대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왜 많은 사람들이 우와 피케티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사실 왜 그러면은 피케티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불평등을 이제 대부분 세계 이제 2008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피부로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당장에 자기 삶에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뉴욕 타임스나 이쪽 뭐 또 누구죠? 크루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띄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건 그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는 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에요. 아마 거의 못 읽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경제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상당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한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 이 피케티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뭐가 지금 이렇게 문제고 어떤 것이 이제 그 맹점이고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이 기여한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소장님이 이제 초창기부터 이렇게 쫙 훑어주셨기 때문에 피케티의 이 얘기가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피케티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피케티 얘기부터만 바로 들었다면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수도.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교육 이야기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정책에 대해서 FRB의 양적 통합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이제 유럽 연합 창설이나 유로화 창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중앙은행의 이제 뭐 이렇게 금융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하고 온갖 걸 다 건드려요. 온갖 걸 다 건드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라고 말해야 돼? 좀
기술적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근데 신고전파 같으면은 이렇게 명확하거든요. 네. 예, 이런 전제하에서는 이런 전제하에서 이런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면은 이런 그 논리적인 분석 방법이나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네. 이건 실증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한 거죠. 해석을 하려고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어떤 경제학적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그 이론적인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 새로운 모델을 세워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걸 실증 분석해서 그걸 입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델은 없이 소득 불평등이나 아니면 경제가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렇게 확산되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안정화되는지 이런 이야기는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어중중에 자기는 막스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스는 네. 파국이니까 경제 성장이 완전히 이렇게 붕괴된다라는 거거든요. 다르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전파냐? 신고전파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신고전파다. 왜냐하면은 다시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었다 늘었다 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거예요. 자기는 중간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80년대 이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원인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미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저희 연구소는 2000년부터 소득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연구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보고서들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 오래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나 실증 분석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타이밍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삶이 당장에 자기 삶이 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도 좀 많이 흔들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소득 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물기를 갖다가 실증 분석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끌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아까 소장님이 영어로 책을 쓰셨으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 피케티 이야기를 그냥 그 앞에 그 짤막하게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되게 지금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요약한 부분을. 굳이 그건 경제학을 몰라도 영어 하는 사람이라면 다 번역해버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이게 한국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무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제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냥 뭐 피케티가 무슨 그러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무슨 경제학의 신이냐 이거예요. 그냥 피케티가 이렇게 말을 했다. 피케티가 언제부터 피케티인데요? 아마 저희 경제 소프트를 계속 쭉 들으셨던 분들은 그분들이 사기를 치고 있구나 이거를 바로 간파하실 것 같아요. 예.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주장한 바가 뭐고 그 사람의 이제 주장한 바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고 근거가 뭐고 어떤 그 점이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점이고 어떤 점이 기여한 점이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문제점이고 하는 것들을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찝어서 코멘트를 달아서 하는 게 그게 전문가의 평이죠. 네.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저도 오늘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근데 영어로 뭐 하고 누가 이렇게 그 미국이나 유럽에 누가 말했다면은 맹목적이에요. 자기의 정말로 전문가면 전문가로서의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평가하고 해서 그 장단점이나 이렇게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영어로 돼 있어 하면은 뉴욕의 노숙자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엉터리들도 다 영어를 써요. 그럼 그거 가져가서 영어로 돼 있다 이래.
얘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걔 완전히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요. 넘쳐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국은 검증을 못한다고. 사기 자체를 검증을 이렇게 걸러내지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제 피케티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제 양극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걸 집었습니다. 앙트로프레니어십이 렌티어로 바뀌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해가지고 왜냐면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죠.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난 후에는 뭘로 이렇게 바뀌냐면은 이제 재테크하는 지주라든지 임대 사업자라든지 주식 투기꾼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락을 해서 렌티어로서 이제 높은 배당이나 높은 이자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 불평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하려면 첫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첫째 이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놀고 먹는 사람이다 이거죠. 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고 그다음에 과다하게 이른바 자본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자본에 대해서 수익을 이렇게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얻는 게 기업 형태로 얻고 있다 이거죠. 회사 형태로 법인 형태로.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자본세를 부과하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소득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사업해 가지고 떼돈을 본 자본가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 근데 이걸 통틀어서 이 사람이 표현하기는 그냥 다 이렇게 몽땅거려 가지고 자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세를 이제 도입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만 자본세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자본세를 매기지 않는 다른 나라로 회사를 옮겨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세 회피처가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걸 또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외국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다가 세금이 싼 데로 본사를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싼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으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매기자.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첫 번째 주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기업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있는 이제 자산이나 이렇게 돈 번 걸 가지고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주로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하냐면은 주로 이렇게 그 공공재나 공익재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본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첫째는 세금을 매기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본을 이렇게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걸 뺏어오면 된다 이거죠. 뺏어오는 방식이 뭘까요? 국유화? 네. 네. 공공부문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화한다라는 거죠. 공기업화. 공기업화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민간 자본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높은 수익이나 배당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공기업화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과 같은 적정 수준의 수익만 이렇게 확보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 환원을 하면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공경제학자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공적 영역의 역할을 강조한다.
공기업이나 정부 역할을 강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쪽이죠? 공공경제학이기도 하고 경제학자라고 불리는데 케인지안 쪽이죠. 그러네요. 케인지안 쪽에서 아주 강력한 케인지안 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수 케인지안에 가깝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해법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근데 그 대표적으로 미국이 상위 5%를 보면 상위 5%가 미국 전체 소득의 24% 5%가량을 차지합니다. 상위 5%가. 그러면 이 상위 5%가 전부 부동산 부자고 지갑이 잘 만나가지고 재산을 상속받아서 이렇게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상위 5%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국의 상위 5%. 빌 게이츠나 그렇죠. 워런 버핏을 보면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많잖아요. 스필버그나 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갑이 잘 만나가지고 아니요? 예. 그들은 말 그대로 기업가 정신, 혁신 정신을 통해서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사람들을 좀 우습게 좀 보는 것 같아요. 피케티가.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가 지가 컴퓨터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고액의 그 연봉이나 그런 걸 받을 그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빌 게이츠가 월급 받아서 부자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월급 받아서 부자 못 되죠. 삼척동자 납니다. 네, 물론 미국 지금 이제 경영자에 대한 과다 보수가 문제가 돼서 지금 막 그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특히 금융권 관련해서 이제 발표라든 이런 데서 굉장히 그런 걸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죠. 법도 만들어서 또 프랭크법 만들어가지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의 상위 5%가 한국과 다르다 이겁니다. 한국의 졸부 지갑이 잘 만나고 재벌 2세, 3세, 4세 하고 뭐 이렇게 차원이 다르죠. 투기해가지고 이렇게 떼돈 벌고 하면 또 그 짜고 쳐가지고 기득권이 유착해가지고 이렇게 막 투기 정부 관료나 정치꾼들이 이렇게 서로 짜가지고 이게 개발지구 지정해가지고 미리서 친인척으로 뭐로 또 사놓게 해놓고 떼돈 번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5%는 주로 탈법, 불법, 위법, 요걸 통해서 돈을 불리죠. 그다음에 이미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경제 시평에서도 작년에 아마 이맘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작년 이맘때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른바 이제 증세하면서 그 소득세 좀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미친 사람이 청와대 미친 사람이 거위털 이야기 뽑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저희는 미국의 소득세, 일본의 소득세, 한국의 소득세를 다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미국의 소득세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소득자의 실효세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의 그 세율이 예를 들어서 40%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40%라면 40%를 다 안 내요. 실제로는. 뭐냐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공제를 받아요. 그 공제된 걸 빼고 난 실제 낸 세금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진 걸로 나타나. 작년에 이제 연구소의 경제 시평을 보시면 피케티는 이런 거 안 했어요. 몰라요. 일본은 근데 그런 게 공정해요. 누진세 딱 실효세율로도 고소득일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른바 그 고소득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고소득자인데도 실제 세율로 따지면 저소득자보다도 내가 세율이 더 낮다 이거예요. 이게 불평등하다. 이게 지금 그래서 미국의 세율이 잘못돼 있다. 세제가 잘못돼 있다라고 워렌 버핏이 주장을 해서 세율을 높여야 된다. 네. 고소득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그냥 단편적 표면적인 내용만 가져와서는 미국의 부자들과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미국의 얘기하잖아요. 부자들도 한국처럼 네. 부동산 투기하고 재테크에서 돈 벌고 이렇게 기득권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이런 미국 기업들을 봐보세요. 미국 기업도 그냥 물갈이가 극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렇게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코닥, 휴렛 패카드, HP 데일 같은 거 다 망하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막 이렇게 다시 애플이 살아나고 무슨 이렇게 상상치도 못했던 페이스북이 생겨나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무슨 구글이 나타나가지고 막 휘저서 버리고 IBM은 이제 정말로 100년 가도 꼼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IBM이 지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그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말할 수 없이 역동적이에요. 미국의 상위 소득자들의 상당 부분이 5%가 전체 소득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창업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해서 왜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업자니까 그 지분 빌 게이츠만 해도 스티브 잡스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빌 게이츠는 자기 아들한테 1,500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 전 재산을 기부했잖아요. 1,500만 달러도 넘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 재산만. 넘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감히 어떻게 한국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케티 이야기가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세계 한 20여 개국을 상대로 실증 분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그 업적을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경제학자나 아니면 전문가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이런 그 외국에서 이런 그 학문적인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무엇이 이렇게 어떤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한국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경제 구조나 시스템도 다르고 그다음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또 문제점이 뭐고 하는 것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중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이렇게 취해야만 한국이라는 사회가 사기꾼이 걸러집니다. 이런 모든 특히 지식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사기를 걸러내지 못하고 개나 소나 다 내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뭐 한번 떠들고 어디 가서 뭐하고 해가지고 딱지 붙고 뭐 박사학위 뭐 가졌다 해서 행세를 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저런 사기꾼들이나 그 순전히 그 엉터리들이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겁니다.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발전해 가려면 먼저 지식이 걸러져야 됩니다. 지식이 걸러지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이미 지금 그 지식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데가 언론이죠. 그렇습니다. 네. 언론이 개판이 돼버렸죠. 언론이 개판이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경제 전체가 개판이 돼. 완전히 엉터리가 그냥 그 언론이라는 이름을 타고 그 이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현혹시켜 버린다 이겁니다. 판단을 흐리게 해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시민 공부방이나 뭐 국민 TV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대세를 이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가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또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년간 우리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함께 경제 소프트 했습니다. 오늘이 시즌1 마무리. 갑자기 시즌1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두 분 1년 동안 저희에게 정말 큰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시즌2로 얼른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애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즌2 기대해 주세요. 여기